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이후 첫 금통위를 엽니다. 이번 금융통화위원회는 이 총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가늠하는 자리가 될 텐데요. 앞서 빅스텝을 언급했던 이창용 총재가 돌발 발언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금리도 상승기에 들어서면서 이래저래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통화당국의 현명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겠죠. 5월 금통위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성한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입니다. 최근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상, 또 인상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신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 물가 4월 소비자 물가 이미 5%대에 거의 육박한 4.8%까지 상승을 했고 또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를 전망한다라고 보이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도 3.3%로 9년 7개월 만에 2012년 10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숫자는 이제 차치하고 어쨌든 굉장히 물가 상황이 심각해요. 굉장히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4월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렸는데 5월에도 두 번 연속 올릴 것이다. 혹은 또 그 폭은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올릴 거냐 말 거냐에 네. 대한 정답은 올려야 되고요. 동결은 안 된다. 동결은 정답이 아니고요. 아니다. 올릴 때 0.25 올릴 거냐 0.5 올릴 거냐가 그게 관심인데 현재 상황에서 0.5를 올리기에는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저는 거의 결정적으로 0.25 올릴 거다. 문제는 0.25를 올렸을 때 물가가 잡힐 거냐. 그게 더 중요하죠. 사실. 그죠? 네.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금년 연말까지 계속 올려야 할 텐데 앞으로 몇 번을 더 올릴 거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하는 총재의 어깨가 되게 무겁다. 저는 무슨 의심을 하냐 하면 예. 0.25가 아니라 0.5를 올리고 또 금년에 또 0.5를 더 올려서 네. 현재 1.5 기준금리를 2.5까지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네. 물가가 잡힐 거냐? 그러니까요. 잡혀야지 되는데 그러죠. 안 잡히면 과거에도 기준금리 올려서 물가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기준금리만 올리면 물가가 잡힐 거다는 그런 방정식적인 생각을 좀 벗어나야 되고 자, 추후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정부가 정말 물가를 잡는 것을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고 하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만 올려갖고는 안 된다. 수입 물가도 관리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서비스 가격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가세 같은 지금 그 제품 가격에 바로 그냥 영향을 주는 부가세도 전향적으로 좀 낮추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지금 올라가는 것도 앞으로 추후적으로 굉장히 물가를 자극할 거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그다음에 수입 물가, 그다음에 서비스 가격, 그다음에 부가세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취약층에 대한 지원 이게 다각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지 기준금리만 달랑 올려갖고 잡힐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데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긴 하나 또 정치 지도자들마다 물가를 잡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하나 네. 이 추경에 나온 걸 보니까 3천억밖에 예상을 배정을 안 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요. 해볼게요. 그런 면에서 네. 물가 문제는 이 정부가 정말 이 물가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면 전방위적으로 아까 제가 열거한 네, 그 그런 전망적으로 부분들까지. 해야지 한국은행만 0.5 올린다고
설사 물가가 올린다가 잡힌다. 잡히냐?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은의 금리 결정에만 기댈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지적까지도 해주셨는데 양 교수님은 어떠세요? 신 교수님은 일단 25bp를 올릴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셨거든요. 저도 25bp밖에 올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당장은 지금 우리가 지금 경제 요소를 본다면은 그 인플레이션만 본다면은 금리를 올려야 되고 네네. 그 다음에 그 우리 그 환율이나 그 자본 흐름을 본다면은 네. 미국하고 같이 1대1로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0.25가 아니라 0.5로 올려야 되고 네네. 5% 포인트 올려야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 지금 그 실물 경제 특히 수요를 본다면은 오히려 금리를 동결하거나 떨어뜨려야 돼요. 지난번에 1분기 실물 경제만 보면요. 예, 1분기 소비가 우리가 마이너스 5% 나왔고 투자가 마이너스 4.0% 나왔으니까 그거 우리나라 국내 수요를 본다면 오히려 그 금리를 동결하거나 떨어뜨려야 된다고 저 논리를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동시에 하기는 뭐 어렵죠. 말이 안 불가능하니까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지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 0.25% 포인트가 그래도 그냥 좀 성공할 수 그래도 좀 그 어떤 그 컴프로마이즈가 아니냐 뭐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인플레이션의 그 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석유 가격하고 그리고 또 그 식량 가격, 그 국제 가격 인상에 그렇죠.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금리 아무리 올려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요인이 우리 게 예,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좀 그런 면에서 조금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게 환율 그 우리나라의 그 평가 절하를 좀 그 느리게 잡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는 더 없는 거고 그런데 그래도 좀 문제가 좀 계속 그 지속될 걸로 보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지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정부가 손을 써야 되고 특히 저소득층이 피해를 받은 데에 대해서는 좀 추경 그 금액 중에서 얼마를 좀 할당해 가지고 네. 그 좀 그 우리가 지출을 또 너무 살리면은 또 인플레이션에 기여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 적정선이 참- 예, 적정선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게 된다면은 그냥 이 인플레이션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을 저소득층을 좀 지원해주고 네네. 그 다음에 그 석유하고 그 식량에 대해서 좀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도록 좀 그 대중교통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 네. 그쪽에 좀 돈을 그 배정한다든지 그 우리나라 농민들 생산을 좀 어떻게 늘릴 수 있는 단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품목이 있다면은 그걸 좀 장려해 주든지 그런 식으로 돈을 써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양 교수님도 금리 인상과 함께 뭔가 또 다른 정책들이 같이 병행돼야 된다는 지적까지도 해주셨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있고 금리를 올리는 건 일반적으로 봤을 때 0.25%포인트를 많이 기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숫자를 거론을 하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빅스텝을 시사하거나 혹은 또 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50bp에 대한 가능성을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좀 어떻게 보세요, 성 교수님은? 그 25bp가 올라갈 거라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 같은 느낌이 들고요. 하지만은 아마 향후에 있을 금리 인상에서는 뭐 50bp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래요?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은 3월에는 4.1%였는데 2월에는 3.7%였다가 이제는 4.8%가 되고 4월에는? 예, 4월에는 되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 폭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금리를 안 올린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금리를 올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급격한 상승에 의한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금리를 이제 25bp 정도 올리는 것이고 이제 그 물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일이 있고 한국은행이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국은행이 뭐 다른 어떤 정책들을 쓸 수는 없으니까 네.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 금리를 건드리는 것이니까 뭐 그 정도 할 것이고 정부는 네. 또 이에 맞춰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나중에 좀 다루겠습니다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 뭐 정부도 해야 될 일들은 아마 신 교수님 말씀해 주신 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 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는 뭐 세 분이 지금 사실 공통적으로 25bp 인상을 점치고 계시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25bp로 사실 잡힐 물가가 아니라면 앞으로 오늘 금통위를 제외하고 네 번의 금통위가 올해 더 남아 있는데 7월과 8월, 10월과 11월 네 번이 남아 있는데 그 금통위에서 빅스텝 가능할 거라 보십니까? 이제 그거는 미국이 좀- 얼마나 네, 올릴 거냐. 그렇죠. 미국이 얼마나 올릴 건데 오늘 아침에 그 연준의 회의록이 발표가 됐는데 네, 5월 FOMC 회의록이죠. 네, 그 내용을 보면은 5월 달에 이미 0.5 올렸잖아요. 그러고 금년 중에 0.5를 두 번 더 올릴 거다 네. 하는 이야기가 노골적으로 나왔었거든요.
투 팔로잉 미팅이라고. 그러죠. 아예. 그러면 연속 3번에 걸쳐서 사실 그 파월 의장은 5월에 0.5 올리면서 네네. 지난 5월 초에 다음 2번 6월, 7월에 있거든요. 0.5씩 또 올리자는 이야기가 있었다 하는 말을 이미 5월 4일 날 기자회견을 했어요. 얘기했죠. 그러면 석 달 사이에 1.5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연말까지 안 돼도 2%는 넘어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2에서 2.5 지금 미국에서는 물가나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올라갈 수 있는 최고 금리를 이제 중립금리라 그러는데 네네. 중립금리가 2냐 2.5냐를 가지고 좀 논란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2든 2.5든 간에 우리 지금 1.5니까 네네. 한국이 최소한 뭐 0.5에서 1%포인트는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이 얼마 올리는가에 보조를 맞출 것이다. 근데 그렇게 1대1로 되면 맞출 거냐? 네. 아니면 1대 0.5로 맞출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더디게 따라갈 아니, 것이냐. 더디게 따라가는 건 거의 확실하다고 봐요. 그러면 역전은 불가피하겠네요. 역전까지는 이제 저는 왜냐하면 지금 0.5니까요. 네. 0.5, 1.5 저희가 1.5%고 걔가 1점이니까 0.75에서 1%. 그러니까 뭐 상한을 2.0이라고 하더라도 네. 0.5가 있으니까 네네네. 우리가 절반씩 올린다고 하더라도 두 번 정도면 역전이 될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니까 빅스텝을 한다는 가정하에. 역전까지는 저는 안 갈 거라고 보는데 왜냐면 역전 가버리면요. 네네. 아까 우리 양 교수님도 말씀했지만은 이게 환율에 그러니까요. 환율에 굉장히 불안 요소가 되고 그게 추가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역전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특히 그 이창용 총재가, 그분이 네. 하는 총재가 그 이주열 총재하고는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립적인 미국 물을 많이 먹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고려를 안 할 거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뭐 한국 경제를 걱정해서 아니면 뭐 부채 부담을 부담해서 금리 올릴 걸 안 올릴 사람은 아닐 것 같고 원래 또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나오는 크죠. 게 전부 네. 빅스텝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빅스텝을 얘기를 해서 하니까 네. 키가 크니까 네. 충분히 스텝도 빅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역전까지는 아직 안 갈 것 같은데 일단 가면 갔을 때 이야기를 하고요. 네네. 저는 미국이 금리를 금년에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도 1에서 1.25 더 올린다고 하면 네. 그의 절반 정도 0.5에서 0.75 정도를 우리도 더 올릴 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우리 시청자들은 앞으로 금리는 계속해서 더 올라갑니다. 네. 시즌 1, 2, 3, 4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그걸 염두에 두시고 행동을 해야 되고요. 아까 우리 자막에 예. 기재부 차관이 네. 5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5%는 넘어갈 거다라는 발언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봐요. 관료가 할 얘기는 아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우리는 아까 신 교수가 제시한 대로 이 물가는 어떤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한 게 아니고 아까 수입 물가, 환율, 그렇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민생 차원에서 이런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내놔야지. 그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가 뭐 정보를 많이 알긴 알겠지. 우리보다 빨리 알겠지만 그걸 5% 이상 갈 거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그게 뭐라 스티그마 효과가 생겨버리거든요. 전 정부가 그렇게 발표하는 건 앞으로 알아도 네네. 저는 알아도 그 이야기는 섣불리 하면 득되는 게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5%는요. 제 통계를 보니까 지금 뭐 거의 10년 만에 처음일 정도로 이게 높아요. 지나치게 또 높은 한간에서는 뭐 6%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6% 나온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자꾸 우리 국민들한테 인플레이 그 불안을 자꾸 그 조장하는 행위를 저는 정부가 하면 안 된다고 봐. 설사 자료를 알고 있어도 네네. 저는 안 하는 게 좋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지적을 해서 통계를 이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5% 6% 이렇게 충격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네. 저는 그래서 뭐 말씀 지금 세 분 다 뭐 공이 예상을 해주신 것처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기준금리도 1.75%가 됐고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지만 역시 빅스텝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뭐 세 분 다 공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뭐 물가는 잡아야겠고 또 실물 경제 충격이나 이런 어떤 가계부채 증가 이런 것들을 고민했을 때도 또 지나치게 금리를 올리는 건 아마 좀 경계하는 그런 숫자가 아니었나 싶은데 양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 일단 5월 금통위에서 0.25%포인트를 올렸고 남은 이제 금통위, 4번의 금통위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행보를 보여야 물가를 어느 정도 좀 통제할 수 있을지도 관심일 것 같거든요. 지금 0.25%씩 올리는 거는 거의 기정화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역전이 만약 될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러면 0.5%도 뭐 간다기보다는 네네.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큰 미지수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얼만큼 그 미국 물가뿐만이 아니라 세계 물가를 내릴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금 처음에는 그 금년 초에 본다면은 이 분야를 연구하는 미국 거시경제학자들이 대부분 이 물가 상승은 거의 다 공급 요소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독감에 대한 병목 현상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3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그 실물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 데이터를 직접 들여다보니까 지금 계속 좀 더 강해지는 요인은 미국 수요가 또 큰 기여를 했다. 이러한 병목 현상이나 침공 때문에 생산 여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운송 여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오히려 그 미국의 수요가 거기 또 증가하면서 그 떨어진 그 여력을 그냥 완전히 그냥 넘었다. 네, 네. 그래가지고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졌다고 평가하니까 네. 이게 만약 미국이 물가 잡기를 성공한다면 네. 그래서 미국 내 물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너무 많은 유동성이 지금 좀 줄어들어가지고선 지금 물자나 뭐 석유에 가 있는 좀 다 투기는 아니지만은 좀 투기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것들이 빠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줄면은 미국이 0.5 빅스텝보다는 0.25 좀 정상 낮게 스텝으로 가는, 가지 베이비 않을까? 스텝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또 그러면 굳이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이 0.25%만 올린다면. 그렇지만은 그거는 지금 연준이 올려가지고선 얼만큼 큰 효과가 있느냐 그걸 좀 봐야 되겠는데 네. 문제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 최소한도 통계 나온 걸 본다면은 미국의 그 수요 증가가 아직도 강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뭐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올해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연간 상승률 전망치를 내놨는데 기존에 3.1%로 예상했던 이 수치를 4.5%로 크게 높여 잡았습니다. 그만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 한 해를 통틀어서도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다라는 수치로 보이는데 사실 지금까지 발표된 최신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월 지표인데 4월 지표가 4.8이었거든요. 근데 연평균이 이제 4.5라는 얘기는 앞으로도 굉장히 좀 높게 형성될 숫자가 계속 좀 예견이 된다는 것도 한국은행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아마 기준금리 인상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세요, 송 교수님? 참 어렵습니다. 물가 지금 말씀을 세 분이 계속 해주시는 것처럼 국내 요인으로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국외 해외 요인들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좀 통제하고 핸들링하기 힘든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긴 해야 되는데 올려도 괜찮은 건지 좀 걱정이 돼요. 이게 이제 올리는 것을 할 때는 세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국 금리 제일 올라가는 속도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국내 경기가 정말 금리 인상을 견딜 수 있는지에 네. 대한 부분이 있고 더 크게 봐야 될 문제는 현재 아직 가계 부채도 굉장히 수준이 높고요. 그리고 뭐 소상공인들 부채 수준도 뭐 탕감을 해줬지만은 굉장히 그래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예. 과연 이 금리 상승을 그쪽 그런 부채를 가지신 분들이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네. 지금은 지나치게 이제 미국 금리 상승에 우리가 아주 올인되어 있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두 가지 문제를 같이 고려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희망하건대 미국이 좀 빠르게 안 올리면은 우리도 좀 천천히 따라갈 수 있으니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에서는 두 달 정도를 아마 빅스텝을 할 것처럼 예, 예. 얘기를 해놔서 회의록 상으로는 그렇죠, 봤을 예. 때는 그러면 그러니까 두 번의 회의를 했을 때 1%포인트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예.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0.25로 올린다고 봤을 때 4번을 올려야지 그걸 따라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남은 회의가 4번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 이후에 연준이 하반기에 또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을 때 우리는 역전을 바라봐야 되는 상황 이런 예. 거를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역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조금 있긴 하고요. 근데 미국이 이제 0.5씩 두 번 정도 올릴 것 같으면 우리도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빅스텝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아, 했습니다.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 보세요. 예, 뭐 이미 하는 총재께서 하시겠다는 말씀, 네. 언제 비슷하게 말씀도 하셨고 네. 또 미국이 그렇게 가파르게 올리는데 우리가 뭐 그냥 한 번 보고만 있을 정도는 수는 없다. 예,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교수님 어떠세요? 0.5 우리도 가능해요? 나중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0.5는 불가능하고요. 저는 많이 부담스러운 필요하지도 숫자거든요. 않다고 생각해요. 필요하지도 않다고. 네.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번 물가는 기준금리만 잡아가지고 잡히는 그런 물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미국하고 한국을 비교해 보면 네. 어디가 더 정치적이냐? 한국은행이 예? 중앙은행이 어느 국가가 더 정치적이냐? 미국과 우리나라 중에? 한국이 더 정치적이에요. 이미 연준 의장은 이제 다음 임기까지 재승인이 됐거든요. 네. 며칠 전에. 네. 그러니까 그 참 아까 연준 의장의 행동을 보면 그 상원 표결, 전원 표결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말도 조심하다가 엊그저께 딱 되니까 이제 그 생각이 달라졌는데 전후가 달라요. 저는 0.5는 올리는 거는 한국으로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미국이 그게 6월 무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올려봐야 뭐 다른 요인 두 가지 다 돼야 있죠. 된다? 아. 올려봤자 물가 안 잡힐 거다.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올리면 정말 부작용이 크다. 깨지는 그냥 아우성을 하는 분들이 전체 포션으로 보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금리 부담이 커져가지고 나 정말 세상을 하직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몇 퍼센트가 안 돼요. 다 0.5, 0.1, 뭐 2호 올려도 다 금리 부담을 할 수 있는 분이 채무자들의 75%가 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난히 이 가계부채 이야기를 가지고 제 기억에는 한 15년째 울고 먹어요. 우리 가계부채가 800억일 때부터 이것 때문에 나라가 비상 망한다, 경고 등, 망한다. 네. 그때 금리가요, 시중금리가 10%가 넘어갈 때거든요. 난 자꾸 그 가계부채를 가지고 꼭 나라가 망할 것 같이 이야기하면서 올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저는 궁금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가계부채가 이렇게 커지고 네. 주택의 부동산에 투기가 온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0.5%는 올릴 수도 없지만 저는 올려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강조합니다. 네. 이번 물가는 돈만으로 해결되는 그 수요 요인에 의한 물가보다는 공급 요인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뭐냐? 물가 대책 긴급 구조본부를 설치를 해라. 그래서 이 전방위적으로 이걸 접근을 해라. 그래서 수입 물가 관리, 뭐 그 수입 물가 관리에는 관세를 낮추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네네. 그다음에 서비스 가격을 올라가지 못하도록 통제를 해야 되시면 제가 다닌 이발소 이발 가격이 지금 30% 올렸어요. 많이 올랐네요. 근데 그 이발소만 인건비는, 올린 게 아니고 네, 지금 전체적으로 다. 뭐 미장원도 지금 네. 뭐 15,000원 하던 게 2만 원으로 5,000원을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 다른 서비스도 니만 인간이냐 그쵸. 나도 다 연동돼서 올라가잖아요. 같이 그죠? 오르죠. 그래서 네. 서비스 가격을 이렇게 안 올라가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인건비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인건비 문제 올라가는 것도 정부가 해주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지금 10%에서 7.5% 정도로 낮춰두는 문제. 그다음에 환율 안정 문제.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으로 부담이 커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 식료품에 대한 바우처라든지 에너지에 대한 바우처라든지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좀 더 확충을 해서 다각적으로 이거를 해줘야지 게임 립 서비스만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코로나 긴급 대책 본부가 있듯이 저는 물가 안정 대책 긴급 윤석열 정부의 저는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야 구성을 된다. 해서 다각적으로 한 1년 동안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네. 물가는 저는 잡기가 그래도 저는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네.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는데 지금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 성장률 2.7%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에 불이 좀 붙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올해 성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국내 경기 그리고 경제 성장에도 분명히 저해가 되지만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 그리고 그걸 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양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 사실 미국하고 아까 제가 또 여쭤봤던 것처럼 미국이 빅스텝 하면 우리가 0.25%포인트란 베이비 스텝을 했을 때 뭐 하반기 정도에 역전될 수 있는 수치상으로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가 늘 걱정하는 게 뭐 자본 유출, 그다음에 환율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역전했을 때는 예. 그래도 우리나라 성장률 그 예측이 미국 성장률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환율이 그렇게 평가절하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평가절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선 역전되면은 그 환율의 그 평가절하가 네. 가속화될 가능성이나 뭐 외국 투자가 더 빨리 떠날 네. 가능성이 위험성이 좀 더 높다는 거죠. 과거에는 역전이 우리한테 그렇게 크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네. 그때는 좀 환율이 계속 강화될 거다. 우리나라 네. 원화가 강화될 거라는 좀 예측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선 그 위험한 그 위험 요소가 좀 더 있다. 요거를 좀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지만은 네. 그래도 지금 근본적으로 하느니 지금 하는 총재가 얘기한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통화 정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하고 상황이 너무나 다르니까. 아까 제가 우리나라 그 수요는 지금 그 소비나 네. 투자가 마이너스라고 했었는데 1분기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소비가 2.7% 올랐고 그다음에 내구재 수요만 본다면 4.1%가 올랐어요. 그다음에 투자도 많이 올랐네요. 2.3% 올랐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펀더멘털 차원에서 지금 한국 경제하고 미국 경제의 수요 그 힘이 크게 다릅니다. 그래가지고선 할 수는 없는데 진짜 좀 그 한국은행이 좀 진짜 지금서부터 좀 걱정해야 될 것은 미국이 계속 빅스텝을 올릴 때 네. 우리 그 금리하고 미국 금리가 같이 됐을 때 네네. 그때 빅스텝을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 역전의 위험을 한번 감수해야 되느냐 지켜보더라도, 그게 진짜 그냥 어려운 결정이 될 고민이겠네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조금 좀 거슬러 올라가서 신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에 조금 좀 한 가지만 좀 얘기하고 싶은데 네. 이번에 지금 그 최저임금 결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회의 지금 중이죠. 인플레이션 생각한다면은 올라야 되거든요. 그 최저임금 받으신 분들이 너무 어려울 네, 네. 테니까.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리면은 뭐 그 우리가 그 4년 전에 그 최저임금을 16% 네, 올렸을 때하고 소득주도 비슷하게 성장하면서. 오히려 최저임금 버시는 분들의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고 수요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수요가 강하지 않아도 일단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은 다른 임금들도 덩달아서 올라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기준이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3%대고 실제 네. 인플레이션은 4%대면은 예. 그러면은 뭐 이 숫자를 그대로 해석한다면 그렇다면은 국민들이 그래도 이 인플레이션이 좀 임시적일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데 이런 과정들이 다 반복된다면은 기대 인플레이션마저 더 너무 같이 올라가면은 그러면 나중에 인플레이션 잡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최저임금은 별로 올리지 말고 그 대신 최저임금에 피해받는 분들한테는 정부 지원으로 그분을 얼만큼 돕고 그 대신 또 재정 적자도 너무 크게 나가서 네. 국채가 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지금 이 정부의 재정 지출을 재조절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세 개를 다 얽혀가지고 다 그 같이 종합적으로 생각해가지고선 봐야지. 네. 그냥 지금 금리만으로 그냥 뭐 보기에는, 금리나 네, 그런 생각하거나 건 최저임금만 아니다라는 그 생각하게 된다면은 요게 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아까 신 교수님이 초반에 좀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이제 정부가 추경 편성을 해놨죠. 그래서 59조 4천억 원 규모로 역대급 추경인데 여기에 보면은 생활물자 안정이라는 이제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금액들이 있어요. 근데 규모가 3천억 원입니다. 59조, 그러니까 60조 원에 육박하는 전체 추경 중에 3천억 원이 생활물자 안정에 들어간다는 건데 송 교수님 어떠세요? 좀 더 많이 써도 되지 않나요? 지금 같은 물가 상황이면? 예, 이거 3천억이 배정이 되었는데요. 그게 네네. 보면은 농수산물 할인 쿠폰 지급 예산이 한 천억 원 좀 넘는 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경영 안정자금을 안정자금 좀 지원하는 주는 거랑 다음에 그 밀가루 상승분에 대해서 정부가 부담하는 거 네네. 그리고 뭐 핵심 광물 비축분들인데 그래서 한 3천억 정도 돈이 되는데 네. 이거는 사실은 물론 이 정부가 쓰는 예산은 이거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천억이라고 말은 했지만은 이거는 순수하게 지출하는 부분이고 네네. 사실은 유류세 인하 같은 걸 해서 잠재적으로 아. 사실은 정부가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을 안 받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감세 효과를 사실은 하니까. 3천억보다 훨씬 큰 부분이 있는 네. 것이고 저는 금액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은 네. 더 중요한 거는 과연 이게 잘 타겟팅을 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한데 들어가는 거냐? 예,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3천억을 쓰는 건데 이 쓰는 항목들을 보면은 이게 과연 정말 이렇게 취약계층한테 지원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일반 국민들한테 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물가 부담이 커지면은
뭐 일반 국민들은 뭐 기분은 나쁘고 굉장히 뭐 악소리를 할 수 좀 있지만은 빡빡하긴 하죠. 네. 하지만은 뭐 생계에 엄청난 위협을 받거나 생존의 위협을 받는 정도는 아닌 분들이 많거든요. 정말 힘든 건 저소득층에 계신 맞습니다. 분들이라는 거죠. 예, 그런 쪽에 좀 더 타겟팅을 해서 집중적으로 3천억이든지 쓰면 좋겠는데 지금 내놓은 안에서는 그런 그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타겟팅하는 부분은 아니지 보이지 않는다. 않는다. 보이지 않아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뭐그 농산품 저 쿠폰제 같은 거 얘기했는데 네, 네. 요거는 수요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요를 강화시킨다면 물가가 더 올라가죠. 물가를 자극할 저 수 우리가 있다. 지난번에 뭐 외식 쇠고기 모자랐을 때 그냥 외식 쿠폰 줬을 때 뭐 네. 그때 그 외식 가격 많이 올라갔고 뭐 그런 경험도 본다면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물가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 수요를 장려시키는 제도보다는 될 수 있으면 공급을 장려시키는 아까 조금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지원을 해줘가지고선 네. 양을 늘릴 수 있는 농산품이 있다면은 그쪽에 좀 지원해줘가지고선 그 물량을 늘리는 제도를 생각해봐야지. 네. 가격 이렇게 지금 가격이 엄청 그 물량이 딸려가지고선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유류세를 줄여가지고선 그 휘발유를 더 사게 한다. 우리가 그 농업 쿠폰 같은 걸 줘가지고선 지금 부족한 농산품을 더 사게 한다. 예. 요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신 교수님 아까 지적하시려다가 못하셨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첫째, 네. 지금 이게 3천억이란 말이에요. 네, 3천억 원입니다. 전체 추경의 규모는 50 몇 조인데 이 50 몇 조 안에 이제 지방 교부금이 또 20 몇 조가 들어가 있으니까 실제 이제 쓰는 일반 지출은 36조인데 36조에 3천억이면요. 1%도 안 돼요. 네. 예, 첫째 규모가 너무 적다. 그거 말씀드리고 저는 아까 양 교수님 그 지적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 해요. 뭐냐?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서 부담이 커진 부분에 대해서 70%는 정부가 보전하겠다 그러면 밀가루 공급하는 사람 가격 더 올리죠. 왜냐하면 더 올려도 70%는 해주니까. 소비자가 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디자인이 좀 잘못돼 책상 있다. 위에서 돼 저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고요. 그래서 좀 더 넓혀야 되는데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물가를 잡으려면 이게 소스가 이게 수입 물가, 그다음에 서비스 물가, 네. 그다음에 환율 이런 아주 총합적으로 이게 걸려 있는 문제라서 이거 그냥 단순히 금리 뭐 몇 % 올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는 것.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초기 성공이 이 부분을 마치 물가를 어떻게 코로나 대책에 우리가 대비하듯이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해주고 민생에 대해서 좀 더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네. 저는 그러지 않으면 이 물가 못 잡고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뭐 때문에 망가졌냐면요. 소득주도 성장에 최저임금 때문에 망가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꼬였는데 솔직히 인정하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게 스텝을 갈아타면 다는데 계속 그거 가지고 우기다가 결국은 망가졌잖아요. 이 물가를 제대로 잡지 못하시면 이 물가가 계속해서 5년 내내 현 정부를 네, 괴롭힐 수 계속해서 있다. 왜냐하면 진짜 물가를 잡는 그 약은 따로 있는데 그 약을 안 쓰고 엉뚱한 약만 쓰다 보면은 경제는 경제대로 죽이고 하면서 못 잡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팀들이 이 문제를 어떤 정부가 물가 문제를 접근하는 것 이상의 어떤 그런 관심도를 네. 가지고 범정부적으로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태스크 포스를 구성을 해서 접근을 하셔야. 그중에 한국은행의 금리는 일부다.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어야지 이게 모든 뭐 전가의 보도처럼 그냥 휘두르는 그렇죠. 환율 해결되는 문제, 건 아니다라는 그렇죠. 서비스 거잖아요. 문제, 네. 인건비 문제, 부가세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접근해 줘야만 네. 물가를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물가를 잡은 나라다. 이런 저는 메달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물가 상황이 너무 그렇습니다. 심각해서 그런 메달을 받을 수 있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한 이후 연 첫 금융통합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 결정했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1.75%가 됐고 향후에 금리 인상이 또 추가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물가를 정말 잡을 수 있냐일 겁니다. 지금 세 분이 계속 누누이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기준금리 인상으로만
물가가 잡힐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 정부가 좀 종합적이고 또 엄중하다는 시각을 갖고 이번 대책 또 이번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시름을 좀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세돈 명예교수, 양준석 교수, 성한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